안녕하세요. 네, 동국대학교 임영애입니다. 오늘은 이곳 실크로드를 탐험했던 탐험가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탐험가들이 이제 유물들을 다 이렇게 발굴하고 해서 다 본국으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실크로드 불교 미술을 하려면 현장에 가시면 유적지만 보고 정작 유물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탐험가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험가들 이야기를 오늘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소가 저 도낭이죠. 이 도낭은 실크로드의 출발지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도낭을 출발해서 윗길과 아랫길로 쭉 해서 이제 서쪽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지나서 간다라로 내려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있죠. 네. 이 명사산 기슭에 수많은 굴을 파고 현재 한 400개다 헤아리는 사람마다 숫자가 좀 다르지만요. 이제 이렇게 도낭 막고굴에 최근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세멘트로 문을 해달고 다 문도 해서 지금은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요. 1900년대의 도낭은 이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역서감이어서 굉장히 무른 돌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폐허죠. 1900년까지는 완전히 폐허였던 이곳 도낭 막고굴입니다. 저는 이렇게 옛날 사진들을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1900년대 아마 처음 사진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찍은 사진들인데요. 지금 보면 굴이 다 드러나 있죠. 오른쪽에 보면 이 그 중심주굴이라고 하는 중앙에 기둥이 있는 그 굴에 또 다 노출이 돼 있고 옛날 모습들. 근데 바로 이곳에 1907년에 폐허가 되어버린 이곳에 1907년에 바로 왕원록이라고 하는 자칭 왕도사라고 하는 아주 키가 작아요. 단신의 이분이 이제 여기 와서 머물게 되었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작냐를 두고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을 해본 것이 당시에 그 읍지에 이분이 호북성 출신이거든요. 마성현 출신인데 당시 이제 이분이 1850년 출생이잖아요. 1856년, 그러니까 이분이 6살, 그러니까 7살 되던 해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벼보리가 다 모두 말라 죽어서 기근이 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래서 이렇게 이분이 키가 작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머물렀던 굴이 바로 16굴입니다. 지금 요 전체 옛날 흑백 사진에 여기가 16굴인데, 물론 번호는 이제 후대에 우리가 붙인 번호고 당시엔 번호가 없었죠. 이 16굴 안에 바로 이 왕원록 도사가 머물고 있다가 바로 요 복도, 여기 밑에 왼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평면도가 보이시죠? 그 평면도가 이렇게 밑에 여기 짧은 복도가 있죠. 그 복도에 이렇게 혹처럼 솟아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왕도사가 발견을 한 것인데요. 사진 오른쪽을 보시면 원래는 벽화로 다 이렇게 덮여 있어서 저 조그만 17굴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근데 그러다가 정말 왕도사가 우연히 그 벽화로 다 발려져 있었으니까 깜짝같이 발라져 있는데 우연히 그 틈 사이에서 문을 발견했고 그 벽화를 뜯어보니까 저 17굴, 지금으로 번호로 하면 17굴이죠. 그 문을 열게 됐고 그 안에서 이제 수많은 경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17굴이라고 지금은 번호를 붙이고 경전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장경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공간은 저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이 공간이 왜 있고, 이제 궁금한 것은 저 공간을 왜 뚫어두었고, 그럼 잘 뚫었다가 또 왜 지금은 수많은 경전을 집어넣고 은닉했냐? 깜짝같이 벽화로 가려서 들키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바로 이제 지금은 모습은 이렇고요. 요가 처음 발견 당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7굴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는 스님이 한 분
흙으로 만든 조각이 있습니다. 요 스님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지금 모습인데 이 또 뒤에 벽화도 아주 아름다운 벽화가 있습니다. 요 스님이 바로 홍변 스님이십니다. 이 홍변 스님의 흙조각, 어쩌면 홍변 스님의 뼈가루가 들어있을지도 모르죠. 이 홍변 스님이 원래 여기 머무르고 홍변 스님의 굴이었습니다. 근데 홍변 스님이 입적하시자 옆에 아까 그 복도에 다시 또 굴을 추가로 뚫고 홍변 스님의 영당으로 아마 조성을 했고, 그래서 홍변 스님을 기리기 위한 굴이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여기 저기 오른쪽 밑에 사진에 홍변 고신비라고 그 비가 아예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 상에 바라보서 왼쪽에요. 거기에 바로 이게 홍변 스님의 상이고 홍변 스님의 영당이었다. 홍변 스님이 862년에 사망하셨다. 이런 기록도 여기에 있어서 바로 홍변 스님을 위한 영당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다 수많은 몇만 권의 경전을 두루마리 경전을 빼곡하게 쌓아 올리고 문을 닫고 깜짝같이 흙을 바르고 벽화를 그렸단 말이죠. 어떤 연유일까? 그런데 그 연유는 사실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서하가 여기를 침략해서 그랬다. 티베트가 침략해서 숨기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17굴, 이제 지금부터 17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17굴을 처음 발견했던 왕도사가 발견을 했고, 바로 이 아까 제가 1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오럴스타인 영국 탐험가입니다. 원래 이 피는 헝가리 피가 흐르는 분인데 영국에 이제 이주를 해서 영국인으로 살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실크로드 탐험에 그 모든 걸 바쳤던 분인데요.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가 인도였고 인도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인도 정부와 영국 정부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서 바로 이거 실크로드 탐험에 나섰던 분이 바로 이 오럴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바로 에인션트 호탄, 1차가 이제 에인션트 호탄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 호탄은 제가 4회차 때 이 호탄을 말씀드립니다. H 앞에 K가 역시 묵음이기 때문에 호탄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4회차 때 이 호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호탄을 바로 오럴스타인이 발굴을 했고 그가 이제 에인션트 호탄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1906년부터 8년까지 바로 돈왕 장경동 17굴의 유물 입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경동 17굴이 발견되고 제일 먼저 손을 댄 사람이 오럴스타인입니다. 근데 이 오럴스타인은 그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전혀 한자는 전혀 읽을 수 없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그림들, 보기에 그냥 괜찮은 책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오럴스타인은 특히 그림, 아주 상태 좋은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영국 박물관으로 갔고요. 제가 1회차 때 보여드렸던 이렇게 지푸라기를 섞었던 불두도 이제 바로 이 오럴스타인이 영국으로 옮겨갔습니다. 3차 때도 이제 발굴을 해서 세린디아라는 책을 남겼고요. 4차 때는 미미했습니다. 당시 중국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요. 남긴 책이 바로 대표적인 책이 세린디아라는 책인데요.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에인션트 호탄도 3차 때 책인 세린디아 책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다 남아 있습니다. 원본이. 네. 경성 제대 시절에 이걸 다 일본인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흑백 사진들은 전부 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남겨져 있는 원본을 그대로 이제 스캔을 하거나 보통 스캔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당시에 그 17굴에서 이 오럴스타인이 가지고 간 이런 두루마리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당시엔 두루마리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한자로 된 거, 티베트, 위구르, 호타노, 소그드어 여러 문자로 된 그 문헌 자료들을 다 가지고 돌아갔고요. 종교도 다양합니다. 유가, 불교, 도교 이렇게 다양한 문서들이 바로 이 장경동 안에 있었습니다. 이 오럴스타인이 가지고 간 대표적인 유물 바로 이 일로왕 보살도입니다.
죽은 자를 극락으로 인도해주는, 깃발을 들고 인도해주는 일로, 길을 인도해주는 보살도가 있습니다. 이런 문수보살, 위에는 아마 문수보살이 앉아 계실 테고요. 문수보살이 이제 사자좌를 타고 계시니까 문수와 그 문수보살의 사자를 이끌고 있는 저 조련사의 모습을 이 그려져 있는 그림도 이 오럴스타인이 가지고 간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그림이 참 많습니다. 오럴스타인의 그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의 사진이고요. 오럴스타인의 사진입니다. 발굴할 때 아까 기온차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저렇게 방한복 같은 것을 입고 발굴을 하고요. 당시에 발굴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당시 발굴 당시에 인부들을 아까 도시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인부들로 이제 발굴을 합니다. 이 오럴스타인은 이제 죽을 때까지 그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이 그 중앙아시아 탐험에 그 평생을 몸을 바쳤는데요. 그가 그 버리지 못한 것이 바로 그 개입니다. 완벽한 애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 이 중앙아시아 탐험할 적에도 늘 개를, 저 개 이름이 대쉬인데요. 대쉬를 그 영국에서 데리고 와서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대쉬가 죽으면 대쉬 2세, 대쉬 주니어도 데리고 오고, 저기 대쉬 또 보이시죠? 네. 이 오럴스타인은 아주 꼼꼼한 그 탐험가여서 실측도 정확하게 남기고 사진도 정확하게 남겼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죠. 실크로드 연구자에게는요. 그가 남긴 소위 말한 야장입니다. 현장에서 쓴 현재 그 옥스퍼드 보들리안 도서관에 잘 남아 있어서 이제 그걸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그 오럴스타인 탐험대들의 그 인부들의 모습입니다. 저기 대쉬가 또 보이죠. 네. 이제 그 인부들이 그 호탄 강에서 물을 떠마시는 장면인데요. 호탄 강? 강이 있어? 타클라마칸 한가운데 강이 있어? 강이 있습니다. 요 강 이야기도 제가 아마 4회차 때 호탄국, 호탄 도시를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이 호탄 강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년의 오럴스타인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 개를 동반하고 있는 오럴스타인의 사진입니다. 영국의 오럴스타인이 다녀간 뒤로 바로 이어서 프랑스의 폴 벨리오가 이곳을 왔습니다. 지금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불을 켜고 폴 벨리오가 쪼그리고 앉아서 지금 문서들을 훑고 있죠. 저 뒤에 보이는 저 수많은 문서들이 바로 여기가 장경동이거든요. 뒤에 나무가 살짝 보이시죠? 아까 제가 홍변상 그 스님의 상 뒤에 벽화가 아주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벽화입니다. 요 문서들을 다 걷어내면 그 나무가 나오고 그 시녀상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요만큼 빠졌죠. 저건 오럴스타인이 가지고 가서 저만큼 비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 폴 벨리오가 또 이제 또 쓸어갈 예정인데요. 폴 벨리오는 한자를 중국 사람처럼 빨리 읽습니다. 그래서 이 폴 벨리오는 차분하게 여기 이제 앉아서 일주일 넘게 이 문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가지고 갈 문서들을 추렸죠. 폴 벨리오가 이곳에 이제 5개월 동안 머물면서 5개월 동안 다 이 장경동을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바로 이제 고문원을 조사했는데요. 그 단돈, 은 500냥으로 이 모든 문서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폴 벨리오가 우리에게 더욱 유명한 것은 그가 바로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전을 그 귀신같이 알아보고 이거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 폴 벨리오는 딱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폴 벨리오, 그 다음에 군의관, 그 다음에 사진사. 그래서 아까 그 도낭석굴의 그 사진들은 바로 이 그 폴 벨리오와 같이 온 이 샤를 뉴에트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폴 벨리오는 한 달 동안 바로 이 장경동 제17구를 조사했는데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부인에게 나는 중요한 문서들을 지나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거기 있는 모든 두루마리뿐 아니라 종이 조각들도 하나 빠짐없이 다 살펴봤다. 얼마나 많은 종이 조각과 낱장들이 있었는지는 신만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로 왕호 천축전인데요. 중간을 제가 워낙 이제 긴 두루마리여서 근데 이 두루마리가 두루마리인데요. 이 두루마리 보통 두루마리를 펴면 처음에 해초
왕호 천축국전 그 제목이 적혀 있기 마련이고 말고 나면 또 그 바깥면에 해초 왕호 천축국전 적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초도 없고 왕호 천축국전도 없습니다. 제목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완전히 잘려나갔기 때문에 제목도 없고 필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폴뺄리오는 아까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펼쳐서 제목도 없고 필자도 없는 것을 이렇게 보고 저 같으면 제목도 없네, 필자도 없네, 그냥 나는 그냥 안 가져가겠다 했을 텐데 사실 이 천재급에 달하는 이 폴뺄리오는 이 문장 이거 어디서 봤지? 어디서 본 문장인데 라고 하면서 가지고 갈 곳에 이제 이 두루마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밝혀낸 것이 바로 요 논문인데요. 폴뺄리오가 감숙성에서 발견된 중세 장서들,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일 가능성이 많으며 해림의 일체 경음의 모든 주해들을 고려한다면 이는 분명 확고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해림 스님의 일체 경음의는 경전의 백과사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화경 하면 법화경의 대표 주제어들을 쭉쭉쭉쭉 주제어들을 나열해 놓은 백과사전, 경전의 백과사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림 스님이 일체 경음의 안에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책의 주제어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본 거죠. 폴뺄리오는. 근데 그 주제어에 등장하는 이런 고유 명사들이 아까 그 앞도 없고 뒤도 없는 그 두루마리에 나오는 명사와 일치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서 봤지 하고 돌아와서 맞춰보니까 해림 스님의 일체 경음이에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이다 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을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있었고, 물론 이 그 뺄리오가 해초 스님이 신라 승려이다라고까지 밝힌 것은 아닙니다. 해초 스님이 신라 스님이라고 밝힌 건 이제 후대에 다른 학자가, 일본인 학자가 밝혀주었고요. 그런데 이 왕호 천축국전의 거의 끝 무렵에 이제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 달 밝은 밤에 고향길을 바라보니 뜬구름은 너울너울 돌아가네 하면서 맨 끝에 누가 소식 전하러 림으로 날아가리, 계림으로 날아가리, 이런 그 문장이 나와서 해초 스님은 틀림없이 신라 스님이고 최근에 연구 성과로도 틀림없이 요 왕호 천축전을 지은 해초 스님은 신라 스님이다라고 이건 이미 다 학계에서 다 알려진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장경동의 이 수많은 문서들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저기 위에 러시아, 프랑스, 중국에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2점이 있습니다. 장경동에서 옮겨온 그 문서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독일 탐험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실 독일 탐험대는 주로 서역 북로를 탐험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럴스타인은 서역 남로를 이제 탐험을 했고요. 이 독일 탐험대의 대장이 바로 저 그린베델입니다. 저기 가운데 앉아 있는 분 있죠? 이렇게 동그란 빵떡 모자 같은 거 쓰고 앉아 있는 분이 그린베델이고요. 대원이 르콕과 그 발투스라는 분인데, 르콕은 오른쪽에 서서 담배를 들고 있는 분이 르콕이고, 그 그린베델의 바로 왼쪽에 서 있는 분이 포르투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끝에가 이제 발투스인데요. 4명이 한 팀입니다. 앞에 앉아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은 이제 동네 그 도시에서 온 그 도와주는 유적을 발굴하거나 벽화를 떼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 주민들입니다. 이 독일 탐험대는 심지어 이 발투스의 경우는 그 독일 그 서역 북로의 베제클릭 석굴을 다 뜯어갔는데요. 이 독일 사람들은 정말 그 치밀한 성격답게 하나의 완전한 굴을 정하면 그 굴을 벽면, 천장까지 싹 훑어갑니다. 정말 완벽하게 처음 굴을 뚫었을 때, 벽화를 그리기 직전 굴을 뚫었을 때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이들이 지나가면.
심지어 이 말투스는 이 벽화를 어찌나 잘 뗐던지 벽화 떼기의 귀재라고 그 별명이 붙을 만큼 벽화를 잘 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역 북로의 한 석굴에는 말투스 이 땅의 것을 베를린으로 옮기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적어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르곡과 이제 그린베델, 이제 보통 그린베델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린베델 탐험대라고도 하고 보통 뭐 독일 탐험대라고도 하는데 이 지금 여기 사진에 보는 분은 다 르곡입니다. 셋 다 르곡. 근데 이 르곡과 그린베델이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았습니다. 그린베델은 굉장히 학자여서 떼지 말자. 벽화는 웬만하면 그냥 현장에 두자. 우리가 그냥 조사만 하고 현장에 두자는 입장이 더 강했고 르곡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독일 정부에 돈을 받고 왔는데 떼갑시다. 이런 입장이었고 르곡이 떼자고 하면 이제 발투스가 행동대장으로 다 뗐고 이제 그랬는데 이 그린베델이 좀 아파서 잠시 본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르곡이 이제 막 열심히 그 벽화들을 뗐는데요. 근데 대장이 그린베델이기 때문에 그린베델의 명령을 따르는데 당시 이제 그린베델이 병이 다 나아서 돌아오는데 이 르곡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린베델이 온다고 했는데 그린베델을 맞으러 그쪽에 갈까? 아니면 소문을 듣자 하니 지금 그 장경동의 그 영국 탐험대, 프랑스 탐험대가 엄청나게 그 유물들을 가지고 갔다 오는데 나도 글로 갈까를 막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르곡이 동전을 던집니다. 던져서 윗면이 나오면 대장이 병이 다 나아서 오신다고 하니까 글로 가고 아랫면이 나오면 대장이고 뭐고 도낭으로 가자. 윗면이 나와서 그린베델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르곡은 내가 그때 동전의 윗면이 나오는 바람에 장경동 유물을 한 점도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술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장경동 유물에 독일이 빠져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탐험대는 이 그 벽화들을 정말 많이 떼갔고요. 잘 떼갔습니다. 아니, 잘 떼간 게 아니라 아주 잘 뗐습니다. 잘 떼가진 않았죠. 절대 떼가면 안 되는 것을 남의 나라 유물을 떼간 건 정말 잘못했지만 발투스가 진짜 잘 떼어서 베를린 박물관에 이렇게 다 재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거든요. 중국 정부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도둑이다. 그랬더니 르곡 이야기가 우리가 잘 가지고 가서 이 사막 한가운데서 풍화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가지고 가서 완벽하게 보존하겠다라는 미명하에 가지고 갔고 베를린 박물관에 실제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폭격을 맞았다는 게 문제죠. 제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아서 40에서 45% 정도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의 오타니 탐험대가 또 안 올 리가 없는데요. 오타니 고즈이는 교토의 그 정토진종, 일본이 이제 정토진종이잖아요. 그래서 니시홍간지의 22대 문주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 오타니 고즈이가 아까 말씀드린 현장 스님의 신봉자였거든요. 그래서 현장 스님처럼 나도 이 실크로드를 탐험하고 이 실크로드를 가서 유물을 갖고 싶다라는 이제 그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타니 탐험대를 결성하고 이제 바로 이것을 탐험을 합니다. 정작 오타니는 사실은 이것을 정작 탐험하지 않고 이제 뒤에서 지원만 했고요. 이제 대원들이 주로 탐험을 하고 유물을 가지고 갔는데요. 이 장면은 아주 굉장히 기념비적인 장면인데 오타니 탐험대가 유물을 다 이제 챙기고 낙타에다 싣고 지금 바닷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시에 이제 바닷가로 가서 배에다가 싣고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부렸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쉬는 장면이고요. 오타니 탐험대의 유물은 그 아까 보셨지만 그 배에다가 싣고 이제 바닷가로 와서 배에다 싣고 바로 오타니의 별장인 니라쿠소 고베에 있었습니다. 니라쿠소라고 하는 별장에 1901년에 완성된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그 고베의 별장입니다. 오타니의 별장인데 이 별장의 한 곳에 바로 여기서 그 가지고 온 유물들을 다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타니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이상 탐험을 할 수도 없고
탐험에서 가지고 온 유물도 이제 다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유물을 매각하기보다는 바로 이 니라쿠소를 매각을 해서 재정을 다시 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 지인이었던 구하라 후사노스케가 바로 이 니라쿠소 별장을 구입해 줍니다. 이 오타니에게. 이 별장과 함께 바로 이 오타니가 탐험해서 가지고 온 유물들을 같이 구하라 후사노스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구하라 후사노스케는 당시에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이었던 뇌라우치 마사다케에게 이 유물들을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물은 1916년 4월 3일 바로 고베, 니라쿠소가 있었던 고베에서 출발을 해서 배로 경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제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바로 다시 이제 경성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유물 373건 1700여 점이 바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이제 기증이 됐기 때문에 이 유물에 대한 연구도 필요했고 해서 아까 보셨던 오럴스타인의 보고서들, 폴 벨리오의 책, 독일 탐험대의 책들을 모두 구입해서 경성제대에 당시에 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에 왔던 유물은 경복궁 수정전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 있다가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이 유물은 다시 포장이 되어서 부산으로 가고 부산으로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대구로 오고 이런 순환을 겪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 유물들은요 모두 다 이 바로 오타니가 중앙아시아에서 옮겨온 유물들인데요. 이 유물들을 지금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니 탐험대가 가지고 온 유물인데요. 저는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이 중앙아시아시를 늘 들르곤 하는데요. 이 유물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참 이 실크로드 사막 한복판에 뜯기거나 혹은 이렇게 가져다가 낙타 등에 실려서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서 또 고베까지 가서 고베의 별장에 전시가 되었다가 또 팔려가지고 또 다시 또 포장이 되어서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다시 경성으로 와서 아까 경복 수정전에 또 됐다가 또 한국전쟁이 나서 또 다시 포장이 돼서 또 다시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또 다시 서울로 왔다가 또 우리가 또 박물관을 여러 번 옮기지 않았습니까? 박물관을 또 여러 번 옮기면서 결국은 제가 헤아려 보니까 10여 차례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용산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참 이 유물도 참 기구하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용산 박물관에 가시면 꼭 애정을 갖고 참 여러 곳을 거쳐서 우리 땅에 인연 따라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었으니까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실크로드의 유물은 이러저러한 탐험대들의 인연 따라서 영국에 정말 많은 숫자가, 그 다음에 프랑스의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도 있고 또 김해 박물관에도 꽤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제가 올덴부르 그런 말씀 안 드렸지만 러시아의 에르미타지 박물관에도 정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여순 박물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타니가 이제 아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이 오타니의 또 별장이 여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순에 이제 일부의 유물을 옮겼기 때문에 여순 박물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만 또 이 오럴스타인의 유물이 영국에만 있지 않고, 원래 아까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또 오럴스타인이 당시에
그 지원금을 영국과 인도로부터 각각 받았기 때문에 유물의 일부는 인도 뉴델리 박물관에 있습니다. 뉴델리 박물관 3층에 이 그 오럴스타인의 유물이 있거든요. 뉴델리 박물관에 가시면 1층만 보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그 3층에 있는 그 오럴스타인 유물도 꼭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봐주세요. 영국 박물관 가셔도 전부 다 그 영국의 그냥 유명한 그 1층의 유물만 보지 마시고 이 중앙아시아실도 꼭 찾아서 아 이게 그 유물이로구나라는 것도 한번 꼭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본에는 일본의 그 오타니가 가지고 온 유물이 모두 우리나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아까 여순박물관에도 있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있고 국립동경박물관에도 일부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박물관에 꼭 가시면 입구에 쫙 들어가시면 왼쪽에 2층에 이 오타니가 가지고 온 유물들이 또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 실크로드의 유물은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의 또 하버드 대학 당시에 그 연구원이었던 랭던 워너라는 분이 도낭에서 가지고 간 유물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 세클러 뮤지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정말 없는 나라가 없죠. 그래서 이 실크로드 그 미술은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야 할 수 있는 미술이어서 사실 참 쉽지도 않고 그런 그 미술입니다. 바로 아까 왕원록, 왕도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그 도낭석굴의 17굴이 세상에 알려졌을 텐데요. 인연따라 왕도사가 발견을 하게 됐지만요. 그래서 중국 측 입장으로서는 왕도사가 그 17굴을 발견하고 유물을 그 영국의 스타인과 독일의 벨리오에게 팔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도둑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이 왕도사는 이제 자칭 도사인데 그의 그 탑이 사리탑이 이 막곡을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 왕원록 도사탑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근데 이 도낭석굴 가면 아무도 이 석굴에 이 탑에 관심을 갖지 않지만 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낭석굴 앞에 그의 도사탑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여기 요 비석에 바로 그의 그런 내력들, 그애가 언제 태어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적혀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실크로드를 탐험했던 탐험가들의 그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는 제가 구법승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 대표적인 탐험가들, 특히 이제 그 영국의 오럴스타인, 프랑스의 볼 벨리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볼 벨리오는 왕호 천축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꼭 볼 벨리오는 기억해 주시는데요. 이 볼 벨리오는 진짜로 언어 천재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남긴 그 글들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언어 습득력이 빨랐는지요. 그 본국으로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그 차편을 기다리는 그 와중에 그 도시에서 기다리면서 차편을 기다리면서 한 40-50일 동안에 그 기다리면서 그 본국의 그 도시의 언어를 다 습득해서 가보니까 동네 사람과 막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남을 만큼 이렇게 언어 습득력이 빨랐던 존재가 바로 볼 벨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탐험대 그린베델과 르곡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그 주로 벽화들을 많이 가지고 갔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오타니 탐험대는 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우리 그 중앙아시아실이 존재하게 한 그런 그 탐험대이므로 기억을 해 주시는데 이 오타니 탐험대의 유물은 사실은 좀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오럴스타인이나 그 독일 탐험대 같은 경우는 아주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저는 최근 어떤 때는 당시에 GPS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아주 꼼꼼하고 정확한 실측치, 측량치를 남겼는데요. 불행하게도 오타니 탐험대의 경우는 오타니 고지가 승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그 과학적인 지식, 고고학적인 지식 이런 것이 받침이 되지 못해서 그 사진들은 좀 남기긴 했으나 정확한 출토지, 요게 요 유적지의 어느 지점에서 발견이 됐다, 이런 기록들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 신서역기라고 두 권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것이 약간 일기 형식이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몇 점을 어떻게 수확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어서 그 참 연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특히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중앙아시아실의 유물들은 대략의 출토지, 이게 대략 어디쯤은 알 수 있지만 그 호탄이라고 하면 그 도시의 어느 유적지의 어느 지점인지는 사실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목록도 있는데 목록들이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할 때 참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에도 한번 가시게 되면 그 세클러 뮤지엄의 그 도낭 유물들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회차에서는 이렇게 그 탐험대들을, 서구 열강의 탐험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회차에는 그 많은 유적지 중에 그 대표적인 도시 유적 가운데 가장 빠른 그 시기를 가진 미란이라고 하는 도시 유적의 유물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4회차에서는 그 또 다른 대표 유적인 도시인 호탄국에 대해서, 그 나머지 2회차에는 각 도시 유적의 불교 미술을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인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